오디오 싱크 맞춥니다. 하나, 둘. 아, 너희가 똑같이 해줘야지 이거 맞추기가 좋단 말이야. 오디오 싱크 맞춥니다. 하나, 둘. 오케이, 이걸로 맞출게. 반장! 인사부터 해볼까요? 인사. 안녕하세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 수업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당신이 11월 3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날짜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8월 13일 무슨 날인지 알아요? 8월 13일 엄청 중요한 날인데? 맞았어요. 8월 13일 안태희 생일 엄청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희들한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날짜가 바로 11월 3일이거든요. 그 11월 3일이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화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저게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를 통치했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기억나나요? 1910년대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잖아. 일본은 그 당시에 우리를 폭력적으로 통치하는 이른바 무단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애들이 뭐라고 했었어? 그냥 깡패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가 저거인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채운 거예요. 그렇게 활발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1910년대를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극복을 해내게 돼요. 그 사건이 바로 뭐였냐면 1919년 3월 1일에 터지게 된 3.1운동이었던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민족 독립을 향한 엄청난 열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10년 동안 때리고 지지고 볶았는데 얘네들이 여전히 저항을 하네? 그러면은 방식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본은 이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무단 통치에서 어떤 통치로? 문화 통치로. 그래서 오늘 수업은 문화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기존에 총독을 하고 있었던 데라우치라는 총독입니다. 근데 이 데라우치 총독이 3.1운동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 뒤를 이었던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사이토 마코토라는 새로운 총독입니다. 이 아저씨가 얘기했던 게 문화 통치거든요. 문화 통치라 하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선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 줄 거니까 우리 같이 잘해보아요. 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이 총독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910년대보다 조금 더 유해진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1920년대 일본은 깡패에서 이제 뭘로 변하게 되냐면요. 사기꾼으로 변하게 된다. 한마디로 얘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 다 이제 뭐란 겁니까? 사기. 속된 말로 거짓말이란 거잖아. 그 거짓말을 우리가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지금 가져볼 겁니다. 자, 당시에 문화 통치라는 명목하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총독을 무관 출신으로 임명했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칼과 총을 들이댔는데 앞으로는 글 쓰는 문관들을 총독으로 임명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칼과 총을 들이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헌병 경찰제도에서 우리가 군인 경찰들을 길거리에 투입시켰는데 그거를 다 이제 뺄게. 그 대신 일반적인 경찰제로 길거리를 채워놓을게 하면서 보통 경찰제도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세 번째, 너희들 지금까지 언론의 자유가 금지됐잖아. 근데 앞으로는 한글 신문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줄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친화적인 정책을 우리는 지금부터 시행할 거야 라고 당시에 사이토 마코토라는 총독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까지 들으면은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안에 숨어있는 실제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문관 출신을 총독으로 임명한대요. 그만큼 우리를 폭력적으로 다스리지 않겠다는 의미죠. 근데 실제로 보자고. 1대부터 9대 총독까지 총 9명의 총독이 있었는데요. 저 중에서 문관 출신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나요? 2명? 빵명!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인 게 뭐냐면은 문관 총독을 임명할 수 있어. 하지만 임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지. 근데 안 한 거야. 할 수 있으면 뭐야, 안 했는데. 결국 사기잖아, 이거. 첫 번째 사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통경찰제도 봅시다. 헌병경찰이 실제로 물러나긴 했어요.
총과 칼을 들고 있는 그 무서운 애들이 빠지긴 했거든. 근데 그 대신 경찰서의 수와 경찰관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보이나요, 숫자가? 거의 3, 4배가 늘어나 버린 거야.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은 3배에서 4배 더 감시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경찰들도 말이 보통 경찰들이 그냥 경찰 강화잖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한글 신문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와, 신문을 드디어 발행하게 됐네? 좋아하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신문에 읽을 게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뭐 한 걸까요, 지금 저거? 검열. 일본이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있으면 그걸 다 지워버리고 발행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한글 신문 가능이라 했더니만 지들 입맛대로 다 컷 하는 거잖아. 이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겁니까?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거죠. 당시에 일본이 이런 검열을 무시하고 신문을 막 발행하잖아? 그러면 그 신문사가 중단되거나 아예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언론의 자유를 준다고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얘들이 실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교육의 기회를 나를 확대하려는 척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교육, 전문교육, 한마디로 수준 높은 교육은 안 시켜줘요. 너희들은 이 정도만 공부하면 부려먹기 충분하니까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정말 순수하게 우리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내가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당시에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5번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거 보이죠? 이게 너무 화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당시에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는 겉으로 이렇게 잘해주는 척을 하면서 이제 뒤에서 뭐를 하냐면 친일파를 양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일파. 어떤 뭐 지방기관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총독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친일파를 양성을 하는 거예요. 정책으로.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핵심적인 친일 인물을 골라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각종 종교단체를 중앙 집권하고 그 최고 지도자의 친일파를 앉힌다.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엄청나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랑 지식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친일파로 변절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돈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명예를 주면서 얘네들을 다 뜯어 고쳐버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면요.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 막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일본인도 조선인도 똑같은 하나님이 자식입니다. 다 같이 사랑하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불교 믿는 사람들도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 우리 모두 부처님의 아래서 자비와 평등으로 서로를 사랑합시다 하면서 막 일본인들이 죄를 뭐 덮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공부 좀 한다는 지식인들은 이제 일본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대학교에 가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 일본한테 우호적일 수밖에 없게 되지. 왜냐면 일본한테 지원받고도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 식으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변절을 하게 되고 많은 친일파들이 이때 양성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 누가 있냐면요.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광수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 있죠? 런닝맨 이광수 배신자. 근데 그 이광수님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훨씬 더 배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배신자예요. 이 사람이 뭐를 작성했냐면요.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28 독립선언 기억나나요? 3.1운동 이전에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 외쳤잖아. 그거 주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일본에 맞서 싸울 수 없으니까 일본이랑 적당히 타협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일본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자. 청년들이여 군대에 지원하라. 막 이런 식으로 헛소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모로 이광수 이름에 먹칠을 더해버리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최린이라는 사람도 친일파로 변절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민족 대표 중에 한 명이거든요. 민족 대표들은 그 당시에 어떤 운동에 참여했어요? 3.1운동에 참여했죠. 그 3.1운동의 주요 세력 중에 한 명이 또 친일파로 변절해가지고 총독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친일파로 변절하지만 않았어도 오늘날 우리 수업에서 정말 독립운동에 선봉자로 칭송받고 박수받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너희가 눈빛으로 욕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눈빛으로 욕먹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완용이나 이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그런 친일파들을 양성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친일파를 양성하는 와중에 친일파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또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처벌을 하는 겁니다.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게 일본이었습니다. 친일파가 제일 문제예요, 사실. 왜냐면 이 친일파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다짜고짜 일본을 위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광수 같은 경우에도 뭐라 얘기했어, 아까 전에. 일본에 타협하는 게 좋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합의 보듯이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 민족 운동가들 사이에서 약간 편이 갈려버리게 되는 거야.
야, 그럴듯한 말인데 하면서 뭐 이쪽으로 딱 붙는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민족을 분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일파가 가장 안 좋은 놈이 한편인 우리들을 부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다른 말로 문화 통치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민족 분열 통치랑 다를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기꾼이에요. 앞에서는 좋은 척 다 하더니 뒤에서는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친일파를 양성하고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치안유지법으로 때려잡을 생각이나 하고 있었는데 뭐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거기다가 또 산미증식계획 보이나요? 이제 또 경제적으로 사기치는 것도 얘기할 거예요.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땅을 뺏어갔잖아요. 1920년대에는 그 땅에서 나는 쌀까지 뺏어가게 됩니다. 집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얘네들 먹는 걸로 장난쳐요. 너무 짜증나게 장난쳐요. 지금부터 얘기해 볼 거예요.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업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일본 내에 공장이 많이 세워진 거죠. 그러면 공장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죠, 일본에서. 그럼 공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일본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만큼 일본에 쌀이 부족한 거야. 근데 그 부족한 쌀을 지들이 채워야지. 왜? 우리 쌀을 뺏어갈 생각을 하냐고. 당시에 일본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을 늘릴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지들이 가져가려고 우리나라 쌀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쌀미자를 써서 쌀미의 생산량을 증가하는 계획. 그래서 그거를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그 당시에 많이 늘어나거든요. 화면 보이나요? 저런 식으로 쌀이 그득그득 쌓이게 됩니다. 근데 늘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품종을 개량하고 쌀 품종을 개량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수리시설이라 해가지고 그 물 끌어오는 거 있죠.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거기에다가 황무지, 안 쓰는 땅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쌀의 생산량을 실제로 늘리긴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늘었는데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오히려 30%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래프 하나 보면 딱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을 봅시다.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 보이나요? 열심히 늘어나고 있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란색 보이나요? 수출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출량이 훨씬 더 빨리 늘어나죠? 한마디로 우리가 늘린 생산량보다 수출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남는 쌀은 더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상황이죠. 파란색 보이나요? 국내 소비량 줄어드는 거. 결과적으로 우리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쌀 생산량을 늘렸는데 그거 다 누가 먹는다? 일본 애들이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쌀 소비량 줄어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배고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만주에서 조, 콩, 쉽게 얘기해서 잡곡이라 부르는 것들 있죠. 그거를 수입해서 그걸로 우리는 배를 채우는 거야. 우리는 주둥이고 걔네는 입이야? 엄청난 차별을 받았던 게 1920년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쌀 생산량 늘린다고 뭐 품종 개량했지, 화학비료 사용했지, 수리시설 개선했지, 황무지 개발했지. 이 비용들 또한 다 누가 부담할까? 또 우리 농민들이 다 부담해. 한마디로 농민들은 이 쌀 생산을 통해서 이득을 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해만 엄청나게 본 거예요. 비용 다 나갔지. 거기다가 이 쌀 생산한 거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일본으로 다 나갔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나 콩 같은 잡곡이나 먹고 있는 신세고. 그렇게까지 되니까 당시에 많은 농민들이 아예 도망을 가겠다. 조선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막 만주, 연해주 이렇게 중국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왔던 게 1920년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참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엄마가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 했죠? 장난치고 있어요. 저게 뭘로 탑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쌀가마니로 탑승한 거죠. 당시에 군산이란 지역에 쌀을 수출할 수 있는 항구가 새로 열렸다고 그거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쌀로 탑승한 거야. 우리는 저 쌀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그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저러고 앉아 있었던 거죠. 군산에 지금도 장미동이랑 동네가 있거든요. 장미동. 이 장미동이 왜 장미동인 줄 알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장미가 아니에요. 쌀이 저장되고 이동되는 동네라 해가지고 장미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제가 그 당시에 우리를 참혹하게 괴롭혔던 흔적이 동네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배워야 될 시기에 뭘 배우냐면 이런 거를 배웁니다. 산미증식 계획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쌀가마니 만드는 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네 일본 애들한테는 저런 거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겠지. 우리니까 저런 거 가르치고 앉았었겠지. 실제로 그 당시에 쌀가마니 누가 빨리 만드냐 대회도 했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짜증난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자, 먹는 걸로 장난치면 엄마가 뭐라 했어요? 혼난다 했죠. 지금부터 혼나는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1920년대는 1910년대와 달리 일본이 조금 더 폭력적인 걸 줄이고 유화적인 정책이 피긴 합니다. 그죠? 물론 실상은 다 사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폭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20년대 독립운동이 엄청나게 많아요. 화면 볼까요? 여러분 저거 다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저거 다 외워야 돼요. 근데 1시간 만에 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2시간에 나눠서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요. 실력 양성운동, 그리고 농민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임시정부 수업했을 때 내가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크게 2개의 축으로 나눠져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래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는 민족주의가 주도한 실력 양성운동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주의가 주도한 농민노동운동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은 일제강점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였던, 제가 얘기했죠? 학생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학생들. 여러분이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실력 양성운동. 민족주의는 실력 양성운동을 주장합니다. 애초에 민족주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는 거였어요. 여기 얘기하는 실력은 공부와 산업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지고 돈도 많아야지 일본에 맞서서 싸울 수 있지 않냐. 그게 민족의 진정한 실력이다라고 얘기한 게 민족주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민족주의가 이런 운동들을 전개하게 되는데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이 물산장려운동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물건을 열심히 구매하자. 오늘 말로 하면 신토불이라고 있죠? 그거를 이 조선 물산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회사령이 철폐가 돼요. 일본이 원래 1910년대에 회사 맘대로 못 세우게 한 거 기억나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방해하려고. 근데 1920년대에 갑자기 이 회사령을 없애버려요. 이거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령이 철폐되는 동시에 일본의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의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엄청 밀릴 거 아니야. 얘네들이 잘 나가니까. 얘네들이 싼 값으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거 구매하게 되니까 우리가 완전히 밀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낮아지고 속박되면서 엄청나게 독립이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거지. 일본 회사가 우리 회사를 이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 회사의 물건을 사주자. 자급자족하자라고 생각한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생산된 물건, 물산, 그거를 우리가 직접 구매해주는 걸 물산장려운동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평양에서 조선 물산장려회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전국으로 퍼지면서 이 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민족의 경제활동이 맹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민족은 누구일까요? 일본이겠죠? 이에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손에서 생기는 생산품을 입고 먹고 쓰며 조선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이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거죠. 우리 거를 먹고 우리 거를 입고 우리 거를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에서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광고가 많이 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거 읽을 때 자스가리 우거뜬 망가리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뭐라 읽어야 돼 반대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딱 이게 조선 물산장려운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목은 형극태 보여요? 이거 뭐라 읽어야 돼? 광목은 태극성. 쉽게 얘기해서 옷감은 태극성 거가 짱이지 라고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태극성 뿐만 아니라 많은 국사품들이 그 당시에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안타까운 점은 이게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일본이 어떻게 하겠어요? 탄압을 하겠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거에 대해서 잡음이 좀 나오긴 했어요. 야, 결국은 이거 부자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 회사 주인들만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해가지고 이 물산장려운동이 안타깝게도 결말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또 뭘 하냐면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것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이 문화통치의 방법 중에 하나로 교육기획학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근데 실제로 문제점이 뭐였어 이게? 고등교육이라 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은 못 받게 했지. 그럼 우리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당시에 민족주의애들이 대학교를 세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기사를 한번 볼까요? 밀립대학을 건설코자 기성준비회를 새로히 조직이라고 적혀있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란 거를 이상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모은 거예요.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목표가 뭐였냐면 3년 동안 1000만 원 모으기. 당시 전 국민이 2천만 명이었거든. 그럼 그 절반이 뭐야? 1000만 명이지.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한 명당 1원씩만 매도 얼마가 모이는 거야? 1000만 원을 모이겠지.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1000만 원 모으고 대학교를 세워서 우리 민족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거 시작하자마자 가뭄이 터지고 홍수가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1원도 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거기다가 일본이 또 당연히 방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거죠. 자, 한편으로는 이제 농촌에서는 농촌 계몽운동이라는 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문맹률이 되게 낮잖아요. 그죠? 한글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글은 다 읽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문맹률이 몇 프로였냐면은 80%. 10명 중에 8명이 글을 못 읽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하겠지. 아니 독립운동을 하려면 글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당장 10명 중에 8명이 글을 못 읽는데 뭐 이거 하면 뭔 상관이야. 결국 글을 먼저 읽을 줄 알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농촌 계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왜냐면 특히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농촌에 많았거든.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는 어떤 식으로 농촌 계몽운동을 실시하냐면 먼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문자 보급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책을 찍어내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제교급 보자문 이렇게 읽지 마. 뭐라 읽어야 돼? 문자 보급 교재. 이건 뭘까요? 한글 원본. 이런 식으로 문자를 가르칠 수 있는 책을 조선일보가 찍어낸 거야.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학생들 있잖아. 방학 때 농촌으로 돌아가는 학생들한테 이 책을 쥐어주면서 얘기한 거지. 야, 너 농촌 가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 가르쳐드리고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뭐 친척 어르신 다 가르쳐. 알겠지? 그런 식으로 이거를 보급을 했던 거다.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이거를 몇 부를 찍어내냐면 100만 부를 찍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는 학생들한테 다 나눠줘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줬던 게 조선일보였던 겁니다. 한편으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분하로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분하로드 운동이라 하면 분하로드가 러시아어거든요. 민중 속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중 속으로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이 민중들이 교육 수준을 높이고 함께 잘 나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분하로드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문자를 열심히 보급하고 한글을 공부해서 사람들이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이제 알 겁니다.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일본이 맞겠죠. 그래서 1935년에 이게 중단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문맹률을 많이 낮출 수 있었던 좋은 운동이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회주의 애들을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한, 마르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좀 연관이 돼 있긴 해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 농민과 노동자들은 그 당시에 누구랑 갈등을 하고 있었냐면 자본가들이랑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자본가들은 쉽게 얘기해서 땅 주인, 공장 주인 이런 사람입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돈 좀 있는 사람들, 자본가들의 대부분이 다 어떤 나라 사람들이야? 일본인들이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봐. 이 자본가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사회주의 애들은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농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본가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행동들을 했던 게 바로 사회주의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쟁이라는 방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쟁이. 투쟁하고 싸운다 해가지고 쟁이거든요. 그 농민과 노동자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사회의 약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이 자본가들에 맞설 수 없어요. 내가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나빠요 하면 사장님이 나한테 뭐 좋은 거 해줘요? 안 해주잖아. 근데 이 농민 노동자들이 장점이 뭐냐면요. 떼거지로 뭉치면 힘이 세지게 됩니다.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집단의 힘은 강하거든요. 그래서 뭉쳐가지고 파업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자, 먼저 소작쟁이. 소작쟁이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소작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남의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 근데 알다시피 이 소작권이 언제 사라지게 돼요? 1910년대에 뭐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일본 때문에 이게 사라졌잖아요. 그 순간부터 땅 주인이 이제 소작농들을 함부로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야,
너 이제 내가 말만 하면 우리 땅에서 쫓겨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똑바로 해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당시 소작농들은 소작료라 해가지고 1년 농사해가지고 일정량의 쌀을 줘야 했거든요, 땅 주인한테. 근데 원래는 그 소작료가 예를 들어서 40%로 쳐봐. 그럼 40%면은 10가마니 생산했어. 그럼 몇 가마니 주면 되는 거야? 4가마니 주면 되지. 근데 이거를 60, 70까지 올려버리는 겁니다. 살기가 퍽퍽해지겠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는 와중에 산미증식 계획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당시에 농민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다가 결국 농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면서 딱 추수할 시기가 되잖아, 쌀을. 추수할 시기가 됐는데 낫을 그냥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해! 하고. 근데 혼자서 안 해야 할 때는 뭐야 미친놈이 하면서 땅 주인 때릴 거 아니야. 근데 여럿이서 다 같이 안 해버리니까 얘가 당황을 하는 거지. 추수 안 하면은 썩는데? 야, 니들 그럴 거야? 알겠어. 야, 미안하다. 내가 40%를 다시 낮춰줄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집단의 힘을 이 사람들이 깨달아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파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은 또 암태도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섬인데요. 그 암태도에서 문제철이라는 땅 주인이 있었어요. 엄청 나쁜 놈이에요. 이 아저씨가 그 당시에 소작료를 몇 프로 받았냐면 70%를 받습니다. 10가마니 생산하면 몇 가마니가 나가는 거야? 7가마니를 뺏어가는 거예요. 너무하잖아. 그래가지고 암태도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하니까 이 아저씨가 깡패를 불러오네? 그래서 깡패들이 그 항의라는 애들을 막 때리고 있어요. 근데 일본 경찰은 와가지고 누구를 잡아가냐면 깡패를 안 잡아가고 우리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왜냐면 얘가 일본이랑 또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철에 맞서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고 집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 70%를 낮춰달라고 1년을 시위를 해요. 1년을 시위하니까 이 문제철도 결국 못 이기고 이거 몇 프로까지 낮추냐면 40%까지 낮추게 됩니다.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이제 친일적인 사람들 혹은 일본 자본가들에 맞서서 싸우고 성과를 쟁취해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노동자들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의 공장들이 회사령 철폐되면서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는 와중에 일본 공장 주인들이 우리나라 노동자한테 잘해줬을까? 당연히 안 해줬겠지.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우리를 엄청나게 부려먹습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하게 돼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화가 부글부글 하고 있었는데 원산에서 사건이 빵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산은 수업을 많이 해서 알겠지만 이 원산에 뭐가 지어졌었어요, 예전에? 항구 지어졌죠, 강화도 조약 때. 그때 이후로 원산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원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항구 도시로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공장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원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 겁니다. 그 당시에 문평 라이징 선이라는 공장이 있었는데 이 문평 라이징 선이라는 공장에 고타마라는 일본 관리자가 있었어요. 얘가 우리한테 갑질을 하는 건 그렇다 쳐. 근데 나중에 얘가 어떻게 가냐면 우리 노동자들을 때리기 시작을 해요.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갑질하더라도 때리면 안 되지. 기분이 나쁘게. 그래가지고 당시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 우리 이 고타마 자르고 우리 월급 제대로 주고 우리 노동조건 계산 안 해주면 우리 일 안 할 거야 하면서 파업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 문평 라이징 선이라는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만 파업을 했는데 나중에는 원산 지역 전체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함께 저렇게 파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 일 안 하는 게 되게 엄청난 선택인 거 알아요? 왜냐면 일 안 하면 어떻게 됐어? 월급이 안 나올 거 아니야. 당장 가족도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저거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거를 몇 달 동안이나 하냐면 4달 동안이나. 4달 동안 월급 안 나오는 거 감안하면서 이제 저 파업에 참여를 해요. 심지어 저기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 거야. 잘리게 되는데 그거 감수하면서 4달을 버티는 겁니다. 4달을. 이 사람들이 전단지도 배포해가지고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면 외국에서 이 상황을 알아가지고 외국에서 얘네들이 지원해주기 위한 물품과 돈을 보내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싸워줬지만 안타깝게도 이 4달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결국은 원산 총파업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싸워줬다는 거에 의미를 우리가 둬야겠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인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1910년대에 있었던 만세운동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였어요? 3.1운동이었죠. 근데 그 3.1운동의 중심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1920년대에 가장 큰 만세운동은 또한 누가 주도를 했냐면 학생들이 주도했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1920년대 학생운동 2가지가 있습니다.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인데요. 먼저 첫 번째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종의 장례식 날에 이뤄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3.1운동이 고종의 장례식 때 이뤄졌던 거 알고 있나요? 그래가지고 순종의 장례식 때 일본군들이 긴장을 하게 돼요. 얘네들이 또 만세를 외치고 난리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 일본군들이 5,000명의 병력을 투입을 시키거든요, 서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 날 순종의 장례식 날에 사람들이 그냥 일본 경찰들 무시하고 만세 외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경문 뿌려버리고. 그거를 주도했던 게 바로 누구다? 학생들인 겁니다. 당시에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랑 학생들이 모두 참여를 하게 돼요. 사회주의가 기획을 하고 민족주의랑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민족주의, 사회주의 주도 세력들이 다 운동 시작하기 전에 붙잡혀버리거든. 그럼 이걸 또 누가 주도해야 되는가? 결국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외치고 사람들과 함께 길거리를 뛰쳐나왔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60만세 운동은 일본이 기존에 준비를 많이 해놨잖아. 5,000명까지 끌어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확산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된 만세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학생들 패싸움 하는 거 봤지 실제로는 패싸움에 참여한 적이 잘 없잖아요. 그죠? 아닌가?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사실 일본인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의 패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일본인 학교와 한국인 학교 학생들이 같이 타고 가는 기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박기옥이라는 우리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죠. 근데 이 박기옥이라는 학생을 일본 학생들이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괴롭히게 돼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박기옥의 사촌동생이 그 기차에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 박기옥의 사촌동생이 여기 있는 박준채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당연히 화가 났겠지. 내 사촌 누나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그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 일본인 후쿠다한테 가서 따지는 거야. 야, 너 사과해라. 사과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후쿠다가 뭐야 조센진 주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무슨 드라마의 대사처럼. 그러니까 이 박준채가 화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은 선빵 필승하면서 때려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 이제 일본인 학생들이랑 조선인 학생들이랑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체격이 좀 더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걸 말리는 거야. 근데 말릴 때도 웃긴 게 싸우고 있으면 양쪽 다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디만 말렸겠어 당연히. 우리 학생들만 말리고 우리 학생들만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날 기차에서 이 박준채가 또 한 번 만나. 후쿠다를 만나가지고 야 너 그때 사과 안 했던 거 제대로 사과해야 했는데 후쿠다가 이번에는 박준채의 뺨을 날려버려요. 이 자식이 하면서 싸우는데 그것 또한 또 일본 애들이 말려버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진짜 한번 엎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여기 학교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시위에서 얘기한 내용은 간단해요. 식민지 교육을 철폐하고 진정한 자유를 돌려달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면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게 되고 그게 광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져나가 버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만 참여했겠죠. 근데 나중에 이게 또 시민들도 어떻게 됐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에 가장 큰 규모의 만세운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운동 과정에 320개의 학교가 참여했고요. 5만 명의 학생들이 그때 함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1462명이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을 당하면서도 이 학생들이 열심히 싸워줬고 그거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1929년 11월 3일을 오늘날의 학생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11월 3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렇게 싸워줬으니까 이거를 기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11월 3일이라는 학생의 날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들이 대충 정한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른들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 힘써줬기 때문에 이것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매해 11월 3일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던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항일운동의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고생 많았습니다.